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한국 땅이 좁다고 하지만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남편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와 똑 닮은 잘생긴 아들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게 해줄 만큼 현재의 남편은 저를 아껴주고 많은 사랑을 줬어요. 지금의 행복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아픔을 이겨내 왔었는데 또다시 제 앞에 불행이 나타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10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 사람은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겉으론 제가 전부인 척 하더니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단 하루도 사는 것도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당시 변명하기를 같은 건물에서 서로 인사 정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친해지다 보니 몇 번 점심 식사를 같이 했던 적이 전부라면서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오해라고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본 건 둘이 식사하는 장면이 아니었는데 전 남편은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지 전부 다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전 남편은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두통이 자주 있었는데 1층에 있던 약국에 들러 두통약을 자주 사다 먹었었죠. 전 남편 말대로 서로 얼굴을 자주 마주하다 보면 호감도가 상승하겠지만 저와 이미 결혼을 한 사이인데 남편은 학원 강사라서 그런지 남들보다 언변 능력이 상당히 좋았었죠. 약사인 그 여자 역시 전 남편의 화려한 입담에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했는지 몇 번 식사하는 사이였다가 나중에는 저 몰래 호텔에까지 가게 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친구가 보낸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가족들끼리 동해바다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전 남편과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아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다른 여자와 호텔 카운터에 서 있는 걸 발견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보낸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남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같은 건물에 있던 약사인 여자였던 거죠. 서로 손깍지를 끼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던 사진 한 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 사람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는 질문을 던지자 예상했던 대로 저에게 친구와 술 한잔 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친구랑 술 한잔 했다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당신 친구라는 말이네? 술 한잔 하려고 강원도에 있는 호텔에 다녀온 거야? 그리고 왜 입에서 술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1층에 있는 약사 여자랑 강원도에까지 가서 바람을 피워?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놀랐나 봐. 무슨 변명을 할지 생각하지 마. 사진 확대해보면 둘이서 손깍지 끼고 있는 거 다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지 그래?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설명해 줄게.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실은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1층에 있던 약사 여자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 나도 당신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여자 또한 남자가 있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당신과 결혼을 하고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서 평소처럼 약국에 들렸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어느 정도 서로 얼굴을 알고 있던 사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연애를 하던 남자와 헤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술 한 잔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힘들면 찾아오라는 말을 했었어. 그 여자도 내가 학원 강사인 건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 진행이 됐어.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당신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나도 요즘 많은 고민을 했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이혼을 하고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도 의미 없지는 않았어.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고 내 전부야.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솔직히 오늘도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당신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돌아온 것뿐이야. 그런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됐고, 당신과 나는 한 지붕 아래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됐으니 조만간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하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가 덜 아프지 않겠어? 그동안 나랑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당신도 앞으로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조만간 서류 준비해서 좋게 끝내자.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은 그 사람은 저와의 모든 감정을 이미 정리를 했는지 현관문을 나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에게 달려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신혼집에 혼자 남겨져 있던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집안 곳곳에 그 사람과 했던 많은 추억들이 담겨있는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는데,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모두 지워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잠깐의 불장난일 거라고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겼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사람의 학원에까지 찾아가 전부 다 뒤집어 놓을 만큼 분노를 표출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1층에 있던 약사와 바람 피웠다는 게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부터 수강생들은 전부 떠나게 되었고, 약국도 파리만 날릴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서둘러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사는 게 좋겠다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제가 일하는 꽃가게에 찾아왔어요.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었지만 힘들게 감정을 추스르면서 상간녀에게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꽃집을 두리번거리면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혹시 시부모님께서 무슨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꽃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거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많고 많은 꽃집 중에서 왜 여기로 온 거죠? 저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위자료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쪽한테 위자료 던져주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었지만 그쪽이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놔서 약국에까지 지장이 생겼거든요. 외지인들 외엔 동네 사람들은 아예 찾지도 않으니 이 손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제가 본 피해에 대해 역으로 소송 진행을 하려고요.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지금 피해를 봤는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당장 안 나가면 영업 방해죄까지 추가로 얹어줄 테니까 그만 나가 주시죠. 시부모님께서 처음엔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다가 이거 보시고 단번에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그쪽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간녀는 제 얼굴에 서류를 던져 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상간녀 앞에서 줍고 싶지 않아 고압 호수에 물을 틀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쏴버렸습니다.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비명을 지른 상간녀는 그대로 도망을 쳤지만 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흥분한 상태로 도망간 상간녀를 바라본 뒤 다시 꽃집으로 들어왔는데 바닥에 보이는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고 몸을 굽혀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 안에는 상간녀가 임신을 했는지 초음파 사진과 산부인과 처방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들어 있었죠. 그날 저는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이혼도 하기 전에 벌써 다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어머님, 저예요. 어떻게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세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무조건 제 편에 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임신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요. 어떻게 그 여자를 받아주실 수가 있으세요? 나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지. 그런데 너희들 어차피 이혼하면 결국 내 아들도 앞으로 살 길 찾아야 될 테고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임신까지 했다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네가 받은 상처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잖니.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과 정리 끝나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인생이 원래 이런 거 아니겠니? 오늘 저녁에 새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음식하느라 정신없거든. 우리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전화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먼저 끊는다.
결국 임신했다는 한마디에 전 시모는 상간녀를 받아주었고 저와 오래 알고 지냈던 시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이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더는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와 그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끝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고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랐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 이겨내고 또 다른 시작과 함께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게 되었죠. 저희 꽃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현 남편은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악연이 시작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교사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에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집안 리모델링이 늦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았는지 시모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임을 시댁이 아닌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셨죠. 다음날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시겠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 모이게 될 모임을 저희 집으로 모이게 되었고 시모와 저는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 주시고 항상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조금도 불만을 가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저와 시모의 사이는 상당히 좋았어요. 시댁 집안의 막내인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말에 가족 전체가 들떠 있었고 저도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모는 연세가 있으셔서 도와주시다가 많이 피곤하셨는지 먼저 들어가셨고 늦은 저녁에 도착한 신우도 아이들을 재운 뒤 모자란 일손을 채워주면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음식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인 만큼 시간도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던지 어느새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저희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거실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자 바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동생이 인사를 하면서 들어옴과 동시에 예비동서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예비동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등을 돌려 급하게 주방으로 몸을 숨겼어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주고받느라 제 얼굴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지 분위기는 상당히 들떠 있었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일단 식사부터 하자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차마 앞을 볼 수 없었던 저는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서로 인사를 나눴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예비동서에게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제 얼굴을 보게 된 예비동서는 상당히 놀랐는지 갑자기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눈빛으로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어색한 기류가 주방에 맴돌자 눈치가 빠르신 시모는 둘이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셨고
예비동서는 처음에는 아는 분인 줄 알고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착각했다면서 급하게 화제를 전환시켰어요. 저는 그때부터 묵묵히 그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시동생에게 접근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10년 전에 저와 전남편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던 상간녀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전부 다 떠올라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남편은 저에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게. 아까부터 안색이 좋지 않은데 어제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음식 만드느라 잠 한숨 못 자서 그런 거 같은데 잠깐 들어가서 쉬든지 해라. 머리가 많이 아프니? 계속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잖아. 계속 앉아있지 말고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비 형님,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저 온다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거예요? 교섭 씨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사거든요. 두뇌에 좋은 약 좀 드릴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이제 곧 막내 며느리가 될 텐데 앞으로 제가 챙겨드려야죠.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관절에 좋은 약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좋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요즘 계단만 올라가면 무릎이 계속 시큰거리더라고. 괜찮은 약 좀 있으면 가져다 주면 고맙지. 다음엔 우리 집에서 모이도록 하자고. 아무래도 잠깐 들어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무리를 했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잠시만 쉬다 나올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숨까지 차오를 정도로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상간녀가 예비 동서로 들어온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이미 시댁 식구들은 예비 동서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간녀가 노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제가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자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걸어와 두통약이라면서 저에게 건네주길래 상간녀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는 분명 10년 전에 내 인생 망치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도련님이 네가 한번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니? 그리고 애까지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 행복이 무너지는 꼴은 볼 수 없으니까 좋게 말할 때 도련님과의 관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적당히 하고 마무리해. 알겠어? 형님이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두통약을 달고 살았던 거 알죠? 날이 가면 갈수록 두통이 점점 심해지다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머릿속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악성 종양으로 판정돼서 결국 치료를 받는 도중에 제가 만삭일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치셨고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저를 며느리 취급도
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식만 했었지. 혼인신고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몸이었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시부모님께서는 그 사람 보험금과 저희가 동거하던 집과 재산을 몽땅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부모님께서는 아이 때문에 인생 망칠 일 있냐면서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보내는 걸 원하셨어요. 이미 뱃속에서 상당히 크게 자랐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 말대로 그 사람의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결정하게 된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저도 살기 위해 선택한 거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렇게 과거의 모든 일들을 청산한 뒤 새 인생을 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해 다시 약국을 차렸고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교섭 씨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법적으로도 깨끗하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교섭 씨에게는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닌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형님도 저와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해요. 저로 인해 득이 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벌써 10년이나 지났어요. 그만큼 저도 많이 성숙해졌고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까 저희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방금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두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많이 성숙해졌고 정신 차렸으니까 좋은 관계로 풀어가자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떡해요? 전 시부모님들도 등지고 사라져 버렸는데 저 혼자 희생하면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형님 인생을 구해준 거고 저는 희생양이었던 것 뿐이라고요. 원래 이 모든 게 형님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제가 대신 감수했으니 이번에는 제발 그만 눈 감아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형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을 동서로 받아준 적이 없으니까 그만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쪽 지금 우리 도련님 상대로 사기치는 거라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가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걱정돼서 몇 마디 나눴었다며 시모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뒤이어 남편이 다시 들어왔고 저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데리고 창고로 올라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길래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 짐 좀 빼달라고 부탁했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10년 전의 물건이 생각나 과거의 서류 봉투를 찾기 위해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창고를 뒤집어 엎자 구석 모서리에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과거의 상간녀가 제 얼굴을 향해 던졌던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사용하게 될지 몰라 가지고 있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꺼내보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제가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가자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저를 뒤따라 왔어요. 제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온 가족 밥상에다 서류 봉투를 올려 놓았습니다. 시몬은 저보고 오늘따라 이상하다면서 서류 봉투를 들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시기 위해 손을 넣어 꺼내는 순간 화들짝 놀라 식탁 위로 던져 버리셨어요. 서류 봉투 안에 있던 건 10년 전에 상간녀가 전 남편과 산부인과에 다녀왔던 처방전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상간녀는 과거에 제 얼굴에 던졌던 자료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지 사색이 든 얼굴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상간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화를 냈고 시동생 또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고 10년 전의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 앞에서 좀 전에 상간녀와 방에서 나눴던 대화를 전부 다 얘기해 줬어요. 시몬은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드셨습니다. 너같이 쓰레기 같은 여자가 우리 막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고아원에 버렸다고? 우리 며느리가 밤새워서 고생하면서 음식 만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낼 수 없지. 당장 경찰서로 같이 가야 되겠다. 우리 집안 상대로 감히 사기칠 생각을 해?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쪽날 뻔했잖아. 어머님, 잠깐만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저는 절대 사기칠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저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교섭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새 삶을 살고 싶으면 네가 버린 아이나 다시 데려와서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 엄마 없이 살아간 그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걔가 무슨 잘못이야? 네가 생각 없이 즐기고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 상간녀는 끝까지 시동생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충격적인 과거를 전부 다 듣게 된 시동생은 상간녀를 뿌리쳤고 시몬은 상간녀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상간녀를 다시 내쳤고 이번에는 제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과거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아픔을 줬던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상간녀를 강하게 내쳐버리자 본인도 화가 났는지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는 한마디 남겨둔 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걸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저희 가족 모두 현재 최대한 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돌발 행동을 저지를 게 뻔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걸리게 된다면 그땐 뼈도 못 추리게 만들려고요. 질긴 악연 제발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살면서 거짓말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다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가 막힌 저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매번 싸웠던 부모님의 지긋지긋한 가난과 줄줄이 딸려있던 동생들까지 저에게는 정말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맞이인 제가 동생들을 다 돌보길 바라셨어요. 일을 하러 나가시면 어린 제가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에 갔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오지 않은 부모님을 기다리며 저녁을 챙겨 먹이기도 했죠. 그렇게 유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겨우겨우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의 그런 딱한 사정을 모두 알고 많은 편의를 봐주었어요. 저 역시 남편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디 착한 남자 꼬셔서 결혼하려고 했나 본데 나는 네가 임신했다고 해도 허락해 줄 수 없다, 이 결혼. 이제야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애를 꼬셔서 임신을 했다고? 당장 지우고 이 결혼 물러라. 엄마, 저 소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소은이 아니었으면 지금 가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어요. 누구보다 제 옆에 필요한 사람은 소은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흰 결혼했을 거예요. 지훈아, 너 저런 애들이 한둘인 줄 아니? 네가 사장이니까 그래서 너한테 붙은 거야. 네가 너무 순진해서 그래. 이렇게 결혼해서 고생만 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너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결혼해서 뭘 해올 수 있니? 예단이나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어?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더 잘할게요. 이거 봐라. 빈손으로 시집 오겠다는 거 아니니? 요즘 누가 빈손으로 시집을 와? 지훈아, 너 정말 정신 안 차릴래? 엄마,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희 그냥 결혼하고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집도 바라지 않고 제가 사는 방에 그냥 같이 들어와서 살게요. 시부모님은 프랜차이즈 몇 곳을 운영할 정도로 재력이 탄탄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위해서도 헌신적이셨죠. 남편은 프랜차이즈 지점 중 한 곳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두 시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르바이트생과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절대로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던 시부모님은 남편의 설득 끝에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말 그대로 몸만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더 이상 친정에서의 압박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도 무언가 깨달으신 게 많으신지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죠. 소은아, 미안하다. 결혼하는데 제대로 된 예단 한번 준비해주지 못하고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엄마, 괜찮아.
시부모님도 서운해서 그러신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준비해서 가는 건데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우리 딸, 집에서는 맞이로 동생들을 엄마 대신 돌보느라 고생이었는데, 이제는 시집살이로 고생할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난 엄마 아빠만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사시면 그걸로 행복해. 항상 나에게만 바라는 것이 많았던 친정 부모님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친정 부모님의 태도에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내가 겪을 일들은 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시댁에 들어가 생활을 했어요. 시댁에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이혼을 한 시누이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어릴 적에 사고를 쳐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남편 앞에서는 저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결혼을 하면서 저를 가족으로 대해달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남편 앞에서만이라도 조심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없는 날에는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확 변했죠. 야, 너 오늘 집 대청소 좀 해라. 아침에 보니까 너 지훈이 일하러 가는데 밥도 안 챙겨주더라. 아내면 아침밥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런 기본도 너네 엄마한테 배워오지 않았어? 아, 아침밥은 신랑이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챙겨줬어요. 지훈이가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안 챙겨주는 거니? 아침밥을 먹게 해줘야지. 그리고 무슨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챙겨줘?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놓고서는 참. 너도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한다 정말. 시어머님은 아침이 되면 저에게 하루 동안 해야 할 집안일들을 나열해 주셨어요. 주로 대청소를 하라든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거나 혹은 심부름거리를 주셨죠. 임신을 한 상태이긴 했지만 그런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간 후에는 집안일은 모두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식사와 빨래뿐만 아니라 집안 청소, 시누이와 시조카의 뒤치다거리도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저를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시누이는 마치 내가 상주하는 가정부인 듯 저를 취급했습니다. 너 내 빨래 그냥 세탁기에 돌리지 말라고 했지? 이건 손빨래 해야 한다고 계속 말했잖아. 멍청한 거야? 아니면 나 무시하는 거야? 너 지훈이 있다고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아니,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으면 깔끔하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래 하나도 못해서 어디다 써? 형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분리해서 할게요.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 빨래할 때 분리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통으로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버리는 거야? 아니, 주부라는 사람이 기본을 모르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좀 신경 좀 써. 아무리 기본도 못 갖추고 시집 왔다고 해도 이런 건 좀 배워라, 배워. 아니, 언제까지 닦은 성인 빨래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손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시던가. 불만 있으면 저한테 시키지 말고 직접 하세요. 뭐? 너 말 다 했어? 어디가? 이거 다시 하라니까? 시누이는 매일매일 바쁘게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자정이 다 되는 시간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나마 서로 마주치는 시간이 적어서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마주칠 때면
저에게 송곳 같은 말을 하곤 했죠. 시누이는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 퇴근 후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밖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시누이를 제가 챙겨서 데리고 온 날도 여러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과 시누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시댁 식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것은 시누이의 딸인 시조카였습니다. 가영아, 오늘 저녁에는 우리 둘만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숙모가 해줄게. 솜씨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 해. 가영이가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아니면 우리 둘이 외식할까? 아, 괜찮아요. 그냥 대충 먹어요.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래도 나 떡볶이는 좀 하는데. 그거 해 먹을까? 네, 그럼 그걸로 먹어요. 그래, 내가 솜씨 좀 발휘 좀 해볼게. 방에서 쉬고 있으면 다 돼서 부를 테니까 그때 나와. 시조카는 사실 사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을 길게 하지는 않았어요. 중학생 조카는 엄마인 시누이에게 거의 방치하듯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는 날이 많다 보니 시조카는 엄마의 얼굴을 한 달에 몇 번도 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런 시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릴 적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카에게만큼은 진심으로 잘해주고 바라는 것 없이 잘해줬어요. 그렇지만 시조카는 아무리 제가 잘해주어도 먼저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가까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가게가 잘 되면서 더더욱 바빠지게 되었고 바쁜 시부모님과 시누이 없이 저와 제 아이, 시조카만 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가영아, 이제 중학교 들어가지? 이거 내가 조금씩 모은 거긴 한데 중학교 가면 필요한 거 있을 것 같아서 학용품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필요한 때 썼으면 좋겠어.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아,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그렇지? 고맙지?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주는 뇌물이니까 잘 받아둬. 종종 내가 뇌물 줄게. 아, 네. 외숙모 정말 고마워요. 시조카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편해지는 듯 했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에 대한 애정과 함께 시조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시조카와 함께 있는 날에는 좋아하는 음식도 해 먹거나 종종 뇌물이라며 용돈도 주면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시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부모님의 행동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미안해했던 남편도 점차 저의 상처에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오늘 어머님 하시는 얘기 들었어?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도 제대로 못 본다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면전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상처였어. 그래? 엄마가 요즘 바쁘셔서 그런가 봐.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제는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매번 함부로 대하니까 상처가 되는 것 같아. 아, 그럼 어떡해? 엄마 눈에는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지. 솔직히 나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정리 안 돼 있는 집 보면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지금까지 당신은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엄마 아빠는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 뭐?
당신 진짜 1억이야? 나 혼자 지금 여기 사는 7명 살림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알기나 해? 매일 세탁기 2번은 돌려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거기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차리고 정리해야 하는데 여유가 어디 있어? 아니, 내가 당신 고생 안 했다고 했어? 그냥 엄마가 하는 말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당신이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내가 해도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청소도 더 꼼꼼히 할 수 있고 집안일도 미뤄지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서. 뭐? 당신 아이 한 번이라도 보고서 이런 말 하는 거야? 7명 먹을 밥 차려보고서 그런 말 하는 거냐고. 에이, 그만하자. 나 피곤해. 다음에 다시 얘기해. 남편과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일이 바쁘다 보니 예민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말은 상처가 되기도 했죠. 처음에는 시부모님의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 중간에서 잘 막아주었던 남편이 점점 시부모님 편을 들기 시작하자 시부모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어떻게 된 게 1년, 2년이 지날수록 더 못하는 거야? 지금 시위하는 거니? 네? 아니요, 어머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식재료를 이렇게 보관하는 애가 어디 있어? 이렇게 보관했다가 상하면 네가 다 먹을 거야? 아니, 돈 벌어오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서 식재료 낭비하고 그러면서 생활비 두둑히 받고 그러는 건가? 아, 이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먹을 거라서 잠깐 놔둔 거예요. 저녁 재료 미리 손질해 둔 건데. 아니, 넌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니? 내가 잘못한 거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걸. 이제는 내가 만만하다 이거야? 아니, 만만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 왜 이렇게 해두었는지 설명한 거예요. 이것 봐라. 너는 끝까지 네가 잘못한 거 없다고만 하잖니? 내가 너랑 뭔 말을 하겠어? 말이 통할 거라 생각한 내 잘못이다. 시어머님은 종종 살림 검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폭언을 날렸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다 듣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항변에 얘기를 할라치면 시어머니는 더 분노해 화를 내셨답니다. 무조건 당신의 말이 맞는다고 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살림만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반찬 관리부터 아이 케어까지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셨어요. 특히나 생활비를 사용하는 내역은 매번 체크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았지만 정작 생활비 내역은 시부모님이 확인을 하셨어요. 예, 넌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식비를 많이 썼니? 거기다가 외출해서 쓴 비용이 이렇게나 많아? 아, 이번 달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외출해서 커피 한 잔 마신 게 전부인데 나머지는 아이 용품이랑 식비예요. 아니, 아이용품, 식비 제하고도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데? 넌 네가 돈 버는 거 아니라고 막 쓰고 다니니? 제가요? 아니요. 어머님 생활비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막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생활비를 적게 줘서 못 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니? 아, 그게 아니라요. 그럼 시부모가 생활비 지출까지 체크하니 불편하단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건 사실이죠, 어머님. 저 혼자 7인 가족 치닥거리 다 하고 있는데 식비며 생활비며 다 체크하면서 못마땅해 하시니 그럼 저 이제 손 떼겠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하시던가요.
시어머님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마 가게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그때 대꾸를 할 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희 집에는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발생했던 사건은 남편이 공과금을 내라며 식탁에 올려두었던 돈이 사라졌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을 하고 돌아오면서 우편함에 있던 공과금 지로를 현금과 함께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고 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이게 감쪽같이 사라졌던 것이죠. 당신 아침에 여기 올려두었던 돈이랑 지로 못 봤어?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 내려고 했는데 어디 갔지? 돈? 아니, 나왔을 때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언제 올려놨어? 어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어. 이상하다. 분명 내가 어제 들어오면서 내일 내야지 생각하고 올려뒀었거든. 어디 갔지? 내가 다시 지갑에 넣어놨나? 잘 생각해봐. 다른 곳에 둔 거 아니야? 어제 술도 많이 마셨잖아. 다른 곳에 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봐. 아닌데. 분명 여기다 둔 거 같은데. 남편은 출근을 하면서도 찝찝한 표정으로 출근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지로가 그대로 우편함에 있다면서 자신이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남편이 착각을 해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조카의 돈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시조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사려고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에게 받았던 용돈이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용돈들도 다 모아두었다고 하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며 함께 모인 저녁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숙모, 혹시 제 돈 못 보셨어요? 저 이거 몇 달 동안 엄청 모은 건데 제 방에 서랍장 안쪽으로 뒀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돈? 못 봤는데. 오늘 청소할 때도 책상 만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왜? 뭐가 없어졌어?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다 사라졌어요. 모아둔 돈이라니? 돈 모으고 있었어? 아니, 통장에 넣어둬야지.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네가 조금씩 써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다 모으고 있었다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둔 게 다 사라졌다고. 잘 좀 찾아봐. 네가 다른 데에 옮겨놓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 잘 찾아봐라. 그냥 뒀다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맞아. 잘 찾아봐. 돈이 발이 달려서 어디 갔겠니? 네가 방에 뒀으면 어디선가 나타나겠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소리를 질러? 엄마. 내가 겨우 모은 돈인데 없어졌다니까? 아휴, 그래, 어떡해. 올케, 오늘 가영이 방 청소한 거 아니야? 네, 가영이 방 청소하긴 했는데요. 돈은 전혀 못 봤어요. 거기다가 책상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 올케 아니면 가영이 방에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가요? 전 아니에요. 그래, 누나. 지금 그냥 방에 들어갔다고 의심하면 안 되지.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잖니. 그 방에 들어간 건 쟤뿐인데 당연 의심되지. 이날의 사건으로 저와 시조카의 사이는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의심하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이상하게 무언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면 저를 의심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시댁 식구들의 의심이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명절날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명절 차례가 끝나고 모두를 불렀습니다. 아휴, 내가 결국 이럴 줄 알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 있던 금두꺼비 알지? 그 엄마가 아끼던 금두꺼비 말이야? 그래. 이번에 명절 지나고 녹여서 다른 것 좀 만들어 보자 싶어서 꺼내려고 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 뭐? 아니 그게 어디로 사라져? 아휴, 그러니 말이다. 금두꺼비가 사라졌으니까 이걸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져간 사람 있으면 양심상 얘기해봐라. 내가 미리 얘기하면 그게 뭐라 하진 않으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치 제가 금두꺼비를 가져간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금두꺼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더 황당하기도 했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화가 났는지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집사람을 의심해? 증거도 없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금두꺼비를 어디 뒀었는데? 다른 곳에 둔 건 아니고? 내가 어딜 다른 곳에 두니? 장롱 안에 넣어뒀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다. 나도 온 집안을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 이건 훔쳐간 거가 아니면 뭐니? 아니 훔쳐가더라도 왜 무조건 우리 집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그럼 누가 이걸 가져가? 이거 가져갈 사람이 쟤밖에 더 있니? 다 돈벌이하고 살고 있고 부족한 거 없이 사는데 본데 없이 자란 얘밖에 더 있어? 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 확신하는 거야? 증거도 없잖아. 그래요 어머님, 저 절대 아니에요. 본데 없이 자라면 손버릇도 나쁘다는 건 누가 정한 법인데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무턱대고 그렇게 의심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럼 네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니? 거기다가 도둑이 들었다고 하면 금두꺼비만 쏙 빼서 가져갔겠어? 그럼 가족 중에서 범인이 있는 건데 네가 아니면 누구라는 건데? 어머님,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제가 아니면 어쩌실 건데요? 제가 아니면 분가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원래 훔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법이야. 그냥 엄마가 용서해준다고 할 때 말하지 그래? 왜? 창피해서 그래? 그런 거 우리는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시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내가 아님을 얘기해 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 역시 저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조카가 나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무슨 영상? 저번에 제 돈 없어지고 나서 제가 앱으로 CCTV 설치했거든요. 다른 곳은 아니고 여기 복도만 설치를 했는데 이거 영상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들어간 사람이 찍혀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 이런 거 언제 설치했어? 앱이라고? 억울한데 풀 수 있어야지. 숙모든 아니든 우선 영상을 좀 봐요. 시조카는 자신이 앱으로 설치를 해뒀던 CCTV라며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절 차례가 끝나고 저와 남편과 아이는 친정으로 가려고
외출을 바로 했죠. 그 후에 신우이와 시조카 역시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있었던 시부모님이 나가면서 그 후로는 얼마간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영상을 본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누군가가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신우이의 얼굴은 사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 시부모님은 매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상은아, 뭐야? 왜 우리 방에 들어갔던 거야? 아, 엄마, 아빠, 그게 아니고, 명절 선물 드리려고 들어갔다가 몰래 드리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나온 거야. 뭘 주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왔잖아. 아니, 그냥 용돈도 드리고 그러려고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 상은아, 진짜야? 엄마 정말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돼?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누나, 무슨 용돈이야? 명절 전날에도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랬잖아. 아니, 미안해, 엄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신우이는 시부모님에게 눈물을 쏟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신우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범인이었답니다. 신우이는 그동안 일을 하며 모은 돈들을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답니다. 너 내가 저번에도 카드값 갚아준 거 아니니? 나는 네가 이혼해서 우울증이 심해지니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뭐? 거짓말까지 하면서 금두꺼비 가져가야 했던 이유가 뭐야? 아니, 이번에도 카드값 때문에. 뭐? 카드값? 너 저번에 갚아주고 정신 차린 거 아니었어? 어떻게 아직까지 카드값이 있을 수가 있어? 신우이는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일들로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답니다. 신우이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했지만 사실상 잘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린 자녀가 있었고 본인의 능력 또한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명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왠지 명품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명품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비싼 명품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받게 되면서 처음에는 소소했던 지출이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진짜 누나. 그때는 누나 명품에 미쳐가지고 그랬다고 해도 지금은 집에 가지고 오는 것들도 없는데 무슨 카드값이라는 거야? 어디 도박이라도 했어? 그게 아니라 사실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조금 어려워가지고 도움이 필요해서 원래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지금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일을 쉬게 되었어. 근데 나중에 일 시작하면 몇 배는 더 잘해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누나, 지금 그걸 믿었던 거야? 아이고, 상은아. 정말 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내가 뭘? 아니, 내가 딴 데 쓴 것도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 썼다는데 그게 문제야? 아니, 이 자식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네, 정말. 시부모님은 신우의 뻔뻔한 태도에 크게 분노를 했어요. 부족한 것 없이 키운 딸이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다니니 어이없고 황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범인이 밝혀진 것과는 별개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지금껏 모든 사건들의 범인을 은근히 저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너무나 나빴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의심을 받아왔던 거네요? 무슨 소리야? 이번 건만 내가 한 거고 나머지는 나도 몰라. 네? 그럼 제가 했다는 소리예요? 정말 낯짝도 두껍지.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한 소리예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냐고요. 그럼 나 이번에만 그런 거고 전에는 그런 적 없어. 엄마, 진짜 엄마 거짓말 하지 마. 나 CCTV 내 방에도 달아놨어. 이미 엄마 다 찍혔다고. 엄마 진짜 너무 실망이다. 시조카는 그때 이후로 자신의 방에도 CCTV를 설치해 놓았다고 했어요. 그 후로도 신우이는 돈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여러 번 몰래 시조카의 방에 들어갔었죠. 시조카는 이런 엄마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번 금두꺼비 사건으로 제가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것을 보고 밝히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 안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연하듯이 의심을 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나. 아니요, 엄마. 이번에는 저희 분가할게요. 이렇게 자꾸 마주치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아니야, 분가라니. 앞으로 며느리 없으면 이 7인 가족 살림 누가 하라고?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니 분가는 다시 생각해봐라, 어? 그렇죠. 어머님은 저랑 같이 사는 이유가 살림 때문이잖아요. 그동안 저한테 도둑 취급해 놓으시곤 이제 와서 살림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는 여기 파출부로서 생각을 하셨었는데 파출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아유, 소나. 제발 다시 생각해봐. 시부모님은 남편의 분가 통보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분가를 해야 되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나중에 시조카와 얘기를 해보니 그동안 엄마 대신에 자신을 살뜰하게 챙겨준 것에 대해서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숙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계속 얘기하고 싶었는데 언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도 몰라서 숙모만큼 저를 챙겨주셨던 분은 없었어요. 엄마도 저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숙모만 제가 언제 집에 오고 나가는지 챙겨주시고 밥은 먹었는지 아프진 않는지 물어봐 주셨잖아요. 엄마는 사실 제가 밥을 먹었든 말았든 신경도 안 썼거든요. 체해서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해 밥도 못 먹었을 때에도 엄마는 다이어트 하냐며 비웃었고 숙모는 제가 혹시나 힘들까 입맛이 없는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챙겨주셨어요. 숙모는 제 엄마나 다름없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니 기쁘네. 숙모, 분가 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숙모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렇지. 나도 가영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숙모도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가영이는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조카는 나에게 고마움을 얘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동안의 상황에서 자신이 외면해 온 것이 미안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분가 후 저희 세 가족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시조카를 데리고 와서 며칠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신우이는 결국 빚 때문에 가지고 있던 값나가는 물건들은 모두 처분해야 했대요.
거기다가 시부모님이 모든 수입 관리를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저희가 분가를 하게 되면서 모든 살림은 시모가 도맡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종종 손목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며 연락이 오곤 하신답니다. 아무래도 식구들 살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계속해서 저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시기도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질려버린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합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그때의 사건을 잊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신우와의 좋지 않은 관계를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저를 대하는 신우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끝은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가서야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질 수 있었죠. 임신하기 전부터 신우는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고 언제나 시댁 집안은 신우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꺼내게 되었죠.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시댁 집안에 있는 것 같아 최대한 멀리하고 싶었지만 신우는 그런 저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는지 애들 셋을 데리고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왔었어요. 새언니, 요즘 뭐하고 지내시길래 연락도 없으시고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주말인데 뭐 하시나 궁금해서 얼굴 좀 보려고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그래도 저녁 먹기 전에 온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새언니 음식 솜씨 좀 볼까요?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언니도 지금은 아이를 못 가지고 있지만 차후에 아이가 생기는 걸 대비해서 제가 온 김에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연락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데? 우리는 저녁 나가서 먹을 거니까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카들 데리고 집 가서 먹어. 어머, 오빠, 지금 애 셋을 데리고 힘들게 온 나를 내치려는 거야? 이 사람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좀 쉬고 싶어서 들린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하고 움직여야지. 매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 몰라? 옆에서 잘 달러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찾아오면 실례라는 걸 알 텐데 지금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만든 거 알지? 그리고 지금 너희 새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와. 오빠 정말 너무하네. 결혼하더니 아주 성격이 싹 바뀌었어. 나도 집에 일찍 들어가 쉬고 싶었던 거. 그래도 새언니 얼굴 한번 보려고 애들 데리고 힘들게 왔는데 꼭 이렇게 매몰차게 행동해야 되겠어? 나 지금 오빠한테 너무 서운해. 아, 몰라. 여기까지 오는데 힘을 다 빼서 기력도 없으니까 새언니가 차려주는 저녁은 먹고 갈 거야. 갑자기 찾아온 신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상당히 난처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라고 화를 내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제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아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새 아이들까지 칭얼거리며 보채기 시작하자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우 내외를 받아들였고 창거리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들로 신경 써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의 가짓수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불만을 꺼내 놓았지만 남편이 옆에서 붉어진 얼굴로 한 소리 하게 되자 그제서야 입을 다문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녁만 먹고 들어가길 원하고 있었는데 신우는 소화도 시킬 겸 잠깐 쉬고 가겠다며 저한테 신우의 아이들을 맡기길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자 신우는 아이 낳기 전에 체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신우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뒤이어 시모한테 전화가 왔었죠. 너 요즘 우리 집에는 아예 올 생각이 없는 거니? 방금 민경이가 다녀간 거 같던데 저녁만 먹고 내쳤다며? 네가 속이 그렇게 좁아 터졌으니까 아직까지 애를 가지지 못하는 거야. 애 셋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좀 쉴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저녁밥 먹는 것도 엄청 눈치 줬었다면서?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창거리도 몇 개 없어서 저도 곤란한 상황이었는걸요. 눈치를 준 건 아니에요. 아이, 핸드폰 줘봐봐. 내가 좀 얘기할게. 엄마, 지금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속이 좁아 터져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고요? 가뜩이나 지금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셨으면 이 사람 편에 서서 얘기해 주시면 어디 덧나요? 민경이는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거덜내고 갔으면서 엄마한테는 눈칫밥 먹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민경이한테 전화하기 싫으니까 엄마가 제 말 전해주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말없이 찾아오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희 집에는 당분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나는 뭐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한 줄 아니? 걔가 너랑 결혼하고 집안에 이득된 게 뭐가 있었어? 뭐 하나 똑부러지게 하는 거 없이 나이만 처먹고 아이는 가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니?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하면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안 생기던 아이가 갑자기 생기기라도 한다는 거야?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갔는데 더 이상 희망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걔는 평생 아이 못 가질 거다. 조만간 폐경 올 텐데 내가 뭘 바라겠니? 그 나이 먹고 아이 가져봤자 태어난 아이도 정상적이지는 않겠다. 내가 그래서 애초부터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젊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야. 늙으면 늙을수록 아이는 가지기가 힘들어진다고.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이번 주에는 무조건 며느리 데리고 엄마 집에 들러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망치는 며느리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가봤자 욕밖에 더 먹어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수록 저희는 더욱더 갈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잘하겠다고 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왕래를 하죠. 뭘 잘못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걸 보니 엄마와 제가 얼굴 보게 될 날은 좀 더 길어질 것 같네요. 더는 할 말 없으니 먼저 전화 끊을게요. 시모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전화를 뺏어서 좀 전에 신우의 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지만 시모는 신우의 편에서만 말을 들어줄 뿐 저희가 겪었던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시모의 전화 한 통으로 저희 부부와의 사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었던 게 항상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가 시댁에 관련된 일을 거의 다 떠맡게 되면서 명절 때나 집안 행사 같은 일들은
거의 전적으로 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었죠. 남편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며느리로 오고 나서 시댁 집안일은 아예 손을 뗀 신우가 문제가 있다며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지만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무조건 저를 시켰었네요. 처음에는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상황이라 많이 힘들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해줬었어요. 신우가 급하게 볼 일이 생겼을 때는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런 걸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시댁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시댁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시댁과 한동안 인연을 끊게 되었죠. 주말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가 신우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저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부와 남자들은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낮잠을 자고 나온 신우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고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와보니 시모가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큰애가 넘어졌는데 얼굴에 출혈이 나고 있었어요. 아, 엄마! 애들을 보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1시간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큰애 이마에 상처가 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인데. 얘, 너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이거 진작에 치우라고 했었는데 왜 안 치워서 일을 크게 만든 거야? 잘생긴 내 손자 얼굴에 상처가 난 거 네가 다 치료비 배상해줘야 할 것 같다. 얼굴에 상처 난 건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가는데 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내가 말한 걸 한 귀로 듣고 흘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이 물건이 위험할 것 같다고 치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으면 바로 치웠었겠죠.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새언니 하는 행동들을 보면 표정도 안 좋고 불만이 상당히 많아 보이던데 우리 엄마가 시키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우리 큰애 이마에 상처 난 거 회복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치료비 보상 청구할 테니까 내일 새언니도 병원에 같이 가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만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이 물건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이건 저 혼자 들기에도 힘든 물건이라고요. 딱 봐도 남자들이 옮겨줘야 할 것 같은데 대형 화분을 어떻게 저 혼자 옮길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시키셨다면 그이한테 부탁해서 옆으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했겠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전혀 듣지 못했는데 지금의 상황 피하시려고 저한테 떠넘기시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돼요. 어머, 새언니, 지금 끝까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가족 앞에서 듣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새언니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얘기한 걸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잘잘못을 따져야겠어요. 시모의 한마디가 집안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면서 신우는 더욱더 날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억울하다며 시모와 신우에게 좋게 설명하려 했지만 시모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를 방패 삼아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남자들은 신우가 난리를 치는 목소리에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말았던 거죠. 제 편이라곤 남편밖에 없었지만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면서 인연까지 끊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우가 갑자기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게 되면서 또다시 시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자 남편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던 거였죠. 그 난리를 쳐놓고서도 신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시간 좀 지났다고 저희 집에 찾아와 저녁까지 먹고 가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신우가 한 번 왔다 간 이후로 시모는 저에게 지속적인 통화를 시도했고 남편의 말대로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죠. 다행히 남편이 막 퇴근했을 때 오셨던 거라 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었어요. 너희들 정말 나랑 인연 끊을 작정인 거니? 이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아? 그때 당시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좋게 해결했으면 하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좋아지는 게 뭐가 있겠어? 가족들끼리 등 돌리고 사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이제 그만하고 조만간 서로 모여서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 그때 일에 대해 이 사람한테 사과 먼저 하세요. 엄마가 애들을 돌봐주다가 사고가 난 건데 그걸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있는 이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너무 억지였잖아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때 민경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엄마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말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 거죠. 거실에서 주방이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화분을 치워달라고 조용하게 얘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엄마 성격상 일단 이 사람부터 먼저 불러 세워놓고 어떤 일이든 시키려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큰 화분을 이 사람 혼자 옮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끼리 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씻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흐지부지 넘어가면 이 사람이 받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 남편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하자 시모는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시모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뱉었었는데 그게 하필 저를 향한 말이라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곤란했었다며 그때의 상황은 전부 다 시모 잘못이었다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저는 시모의 사과를 그렇게 받아낼 수 있었죠. 그제서야 남편도 어느 정도는 기분이 풀렸는지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는 그날 이후 시댁을 다시 왕래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평소와는 다른 몸 상태라 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자 처음 겪어보는 느낌들이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는 순간 두 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저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만큼 기쁨의 눈물은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죠. 그렇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양가 집안은 저에게 많은 축하를 해주셨는데
시모가 임신 축하 파티나 하자고 시댁에 오라고 하셔서 찾아뵈니 상당히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시모의 사랑을 받게 된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제 앞에 음식을 내주던 그때 신우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애를 셋이나 낳는데도 이런 상차림 한번 받아본 적 없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새언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임신 안 될 줄 알았는데 누가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어요. 저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쓰던 물건들 그대로 있는데 물려받으시면 되겠네. 나중에 출산하시면 전부 다 가져다 드릴 테니 유용하게 쓰세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 장애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많다고 하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도 있는 거예요? 원래 갑자기 찾아온 아이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늦은 나이에 임신했다가 출산을 했는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꽤 많이 봤어요. 새언니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임신 한번 한 거 가지고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좀 눈에 거슬려서 자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애를 셋이나 낳는데도 조용히 그냥 지내고 있잖아요. 너무 대놓고 좋아하시니까 좀 그래서요. 왜? 너희 새언니가 지금 임신해서 대접받으니까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자기보다 좀 더 받는 것 같거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걸 꼭 질투하더라. 모두가 너희 새언니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건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 축하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내가 봤을 때 너희 새언니가 임신한 걸 아니 곱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지 않는 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신우는 제가 임신했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불만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말을 막 하길래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모가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노력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항상 신우에게 벼르고 있다며 분노를 참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 신우와의 관계 회복은 정말 쉽지 않았네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우는 저를 항상 싫은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임신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출산 전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불만을 얘기했지만 아이가 우선이라며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죠. 시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언제 또다시 이어질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강하게 얘기하자 시모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죠. 그렇게 저는 10달 동안 저희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스트레스 하나 받지 않은 채 성공적인 출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출산하자마자 산후조리는 시모가 직접 해주고 싶다며 저희 집에 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도와주셨어요. 산후조리 센터에서 관리를 받아도 되지만 시모가 건강한 아들 손자를 낳아줬다는 거에 너무 고마우셨는지 정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는 있었지만 신우가 그런 저와 시모의 사이를 질투하면서 불만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게 된 날, 신우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희 집에 찾아와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어요. 새언니, 저 왔어요. 요즘 얼굴에 행복이 넘치고 계시네요. 연락도 없이 와서 놀라셨죠? 요 앞에 친구들 좀 만났다가 언니 생각나서 왔죠. 애는 볼만해요? 아직 손이 서툴러서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죠? 저도 그래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니까요. 저도 조만간 하나 더 낳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애들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고민 중이에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용건만 간단히 하고 싶거든요. 제가 방금 친구들 만나고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친구들이 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제대로 좀 놀아보고 싶은데 애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바로 새언니한테 제 아이들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어요. 잠깐이면 되니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너무 늦게 오진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어차피 조금 있다가 오실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올 때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래서 가족이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 봐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아가씨,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떻게 애를 셋이나 돌보고 있어요. 제가 아직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을 돌보는 건 어려움이 많다고요. 차라리 어머님 오셨을 때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아직 걷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래요. 무작정 애들을 놓고 가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아, 애를 하나 보나 넷을 보나 거기서 거기인데 뭘 그것 가지고 엄살이에요? 저희 애들 몇 번 봐주신 적 있잖아요. 그때처럼 그냥 하면 돼요. 신우의 애들을 저에게 무작정 떠밀었고 저는 대응을 못한 채 신우의 행동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시무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날 받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받아들여야만 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와의 전화가 겨우 연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급하게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시모가 들어온 이후 힘들었던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며 화가 난 얼굴로 통화를 하셨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걸 풀어가려고 좋게 말씀하시면서 신우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신우는 저녁 12시가 다 되어서야 찾아왔고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저를 도와주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술에 취해 들어오는 신우를 보며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전화조차 받지 않아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신우는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갈 수가 없다며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겠다고 그대로 거실에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난리를 치려 했지만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라 소란을 피우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만 만들게 돼서 저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신우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은 다시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서야 남편의 전화를 받은 뒤 저희 집으로 급히 왔는데 안색이 상당히 어두워진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최근 들어 신우가 외박을 많이 해서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신우 남편의 그런 말을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가 저를 툭 치면서 갑자기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안 되겠다. 네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제가 원래 노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앤데 그동안 애를 셋이나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니? 너는 아이를 하나만 낳았으니 민경이의 입장을 헤아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어차피 출산도 했고 산후조리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애들 돌봐주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너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옆에서 거들어 줄 거니까 토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서로 도와가면 좋잖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경이가 애를 셋이나 낳은 게 자기 탓인데 그걸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건데요? 애 셋이나 딸린 엄마가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자기 몸 하나 간수도 못할 정도로 술까지 퍼마시는 게 맞는 거냐고요?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이 엄마가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면 나중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노는 거 좋아한다고 아가씨는 놀게 놔두고 아이들을 대신 제가 보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몸조리까지 전부 다 해줬는데 고마움의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버럭 화를 내셨고 심각한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모는 저한테 많이 실망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다음날 아침 신우는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저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하길래 서둘러 상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두통약을 준 뒤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안 좋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밤을 꼴딱 새운 신우 남편은 아이들을 미리 차에 태웠고 남편은 신우에게 화를 내려 했지만 서둘러 출근을 해야 돼서 회사 일에 지장을 줄까봐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며 남편을 서둘러 출근시켰습니다. 신우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현관문을 나서는데 저에게 나중에 또 부탁하겠다며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신우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바탕 크게 난리가 날 뻔했지만 안 좋아질 뻔했던 위기를 한 번 더 넘어가게 되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문제는 신우가 며칠 뒤 또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 아이들을 맡긴 채 친구들을 만나러 가겠다며 도망치듯 빠져나가려 하길래 신우를 급하게 잡았어요. 신우는 약속이 많이 늦었다고 제 팔을 뿌리치려 했고 저를 도와주러 오신 시모까지 뒤에서 그냥 놔두라며 소리를 지르자 어쩔 수 없이 신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좋게 몇 번이나 설명을 했지만 신우의 막 나가는 행동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간 신우가 어디론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차 한 대가 신우 옆에 멈춰 서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내리더니 반대편 차문을 열어주며 신우를 태워주더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시선은 연인 사이에서만 나을 수 있는 시선이었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경악을 했고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 밀려오게 되었어요. 비밀로 하기에는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차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우에게 물어보기 위해 일단 시간을 둔 채 기다려 보기로 했었어요. 신우는 그날도 전날과 똑같은 행동을 보였고 남편은 결국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신우 남편은 죄송하다며 신우와 아이들을 데려갔지만 저는 신우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또다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신우의 행동을 뒤쫓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신우가 저희 집에 아이들을 맡기자 저는 시모에게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신우의 뒤를 따라 붙었고 의문의 차가 신우를 데리고 가길래 저도 차를 타고 거리를 두며 신우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강 다리 밑에 멈춘 차에서 신우와 어떤 처음 본 남자가 내리길래 그 모습을 전부 다 촬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가 꽤 심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저는 신우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만나고 있던 의문의 남자가 신우의 큰애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은 신우의 막내 아이는 나중에 데리고 가겠다며 서로 막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 혼자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그동안 술을 먹었던 거였어요. 신우는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집안에서 알게 된 이상 데리고 가야 할 것 같다고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죠.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이 시댁으로 부르길래 온 거였지만 모든 식구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난 뒤였기 때문에 표정이 좋지는 않았죠. 신우 남편은 신우를 보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제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자 신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신우는 알고 보니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서로 사귀던 사이였는데 동창회 때 만나게 되면서 신우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한순간의 실수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한 번이 어렵다고 첫째와 셋째까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뻔뻔하게 신우 남편의 아이처럼 키우며 살아왔던 거였네요. 결국 신우네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신우 남편은 둘째 아이만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 버리면서 둘은 끝내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의 쓰레기 같은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결국 신우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은 그 남자의 집안에서 데려가겠다고 소송을 걸은 상태입니다. 한순간에 자기 자식들을 잃게 된 위기에 놓인 신우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신우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용서는 못하시겠는지 얼굴을 안 보고 계시네요. 저희도 신우를 받아주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추억과 잠깐의 쾌락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신우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는 거고 그에 따른 대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동창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 때문에 큰 실수가 나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깨는 건 잘못된 행동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